자, 그 토론회, SBS 토론회를 보면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각이 잡혔어요, 이제는. 박용진과 이낙연은 이재명 대장동에 증거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네 책임이다로 몰아가는 느낌이고요. 추미애 후보는 야, 니들이 이재명 공격하는 건 국민의힘 그 논리야.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 적당한 시점에 가면요. 우리가 최근 뭐 몇 주 동안 이낙연 후보를 많이 욕했지만 한 번쯤 편들어 주면서 야, 이거는 좀 심했다. 그 가서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사람이 좀 이렇게 간사하다 그럴까요? 믿지만이란 건 1초도 안 걸리는 말이야. 나머지 몇 분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공공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라는 그 제도를 지금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뒀느냐 그 내용을 좀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좀 돋보이게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도 이게 자신들한테 손해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그 대장동 이슈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아무리 때려도 그거는 이재명 지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자신들한테 그 빛이 돌아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지 못하는 이 이낙연, 박용진 후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내가 설계했어. 그 말을 갖고 와서 전혀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설계는 이재명이 한 게 맞죠. 화천대유 설계는 이재명과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김용남 변호사가 그거 가지고 말장난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치더라고요. 이재명 본인이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설계했다고 직접 말을 했다. 근데 그 설계는 성남시에 이익만 가져오고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법적 설계를 장난치지 장난치지 못하도록 법적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성남의들의 지분 구조 있지 않습니까? 지분 구조가 50% 더하기 1주, 50% 마이너스 한 주. 그러니까 50% 더하기 한 주의 그 성남시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지고 오되 50% 마이너스 한 주의 그 지분 구성까지 설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성남시에서도. 그런데 김용남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설계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왜 다들 안 믿어주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어떤 맥락을 정확히 읽고 있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한테 내부 총질하지 마라. 그런 용어들은 사실 같은 당에서는 쓰기 어려운 용어들인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러는 추미애 후보는 왜 나한테 내부 총질하냐. 그 맥락이 약간 초딩 같은 건데요. 내부 총질을 한 사람한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하면 그 비판 자체가 맥락 딱 끊어서 봤을 때 추미애가 이낙연을 내부 총질하는 겁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은 이낙연 후보가 한 건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편들어주는 척까지는 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의구심이 있어. 나도 들은 바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게 제일 나쁜 방식이에요. 차라리 말을 해야지. 들은 게 있으면 말을 해야지. 사실 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뭔가 냄새를 풍기는 건 지금의 언론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의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가장 비겁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불안한 후보가 되면 안 된다. 흠결 있는 후보가 되면 안 흠결이 된다. 있는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 진짜 비겁한 표현인데 이걸 끊임없이 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낙연 후보가 1위 후보, 대세 후보였다면 이낙연 후보의 그 흠은 안 나왔겠습니까? 1위 후보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었거나 일부러 공격을 안 했던 거죠. 네. 원팀을 위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의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후보, 흠잡을 거 없는 후보, 이렇게 가는 게 웃긴 거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데 계속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의 의견을 자꾸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 거는 사실 토론회를 보는 권리당원이나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그 개발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정책을 대선 후보들이 좀 힘을 합해서 좀 내놓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가 자꾸 그 화천대유의 설계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화천대유에 관련된 기존의 국민의힘당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저 보이지 않는 큰 손인데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알아서 또 설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이거는 있게. 뭐 이재명한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몰아가지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러면 곽상도가 50억 가져가게 이재명이 설계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전제잖아요.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그로부터 뒷돈으로 그게 단돈 10원이라도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표현 나온 게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뭐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전 의원의 15년 전 보좌관을 끌어와가지고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게 추미애 후보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의 논리로 이재명을 공격하지 말고 증거가 나오면요. 이낙연 후보 쪽이 공격하지 않아도 이재명 사퇴합니다.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민주당도 지금 뭐 확실한 결이 섰잖아요. 이재명 총 엄호하는 쪽으로. 왜 했겠어요?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랬더니 여론이 더 올랐어. 이재명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망이 없습니까? 이재명한테 관련이 없구나. 이재명 오히려 깨끗하구나.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전체가 전사적으로 이재명을 엄호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일부 자락에서는 이재명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풍기고 있다. 그게 비열한 거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측근의 15년 전 보좌관을 민주당이 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권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화영하고 그 보좌관하고 안 좋게 헤어졌대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사람 뒤져보면요. 국민의힘 보좌관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작동을 합니다. 그게 실무선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정책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좌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정말 떳떳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윤석열과 김만보의 관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진짜로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 이거는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그게 현실화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붙었죠. 지금은. 본인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게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거 있잖아요. 있는 놈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다 끼리끼리 해먹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했던 게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맞아. 어떤 식으로 짜고 치고 특히나 그 화천대유의 이제 그 무슨 동인? 천화동인? 하천동인? 이름도 천화동인. 예. 천화동인 거기 있는 멤버들은 그러니까 왜 가장 낮은 금액의 이익을 가장 낮은 이익을 우리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성남시에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느냐. 이미 그 땅을 다 사놨기 때문에 그 대장동 땅을 다 사놓느라고 땅을 다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그냥 거지가 되는 꼴이 거지 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본전이라도 건지려면 어떻게도 우리가 수익이 없더라도 일단 그 토지 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절실함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돈을 1조 5천억의 그 개발비가 토지 수용비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딱 미리 또 준비를 해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뭐 5,500억, 뭐 4,300억 이 돈 외에 1조 5천억 중에 상당 부분도 그 사람들이 미리 다 준비해두고 그 돈을 받아 먹었다. 이거 지금 뉴스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그 2부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찌 됐건 대장동 건에 있어서
핵심은 줄기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줄기는 지금 조중동이 만들고 있는 줄기예요. 냄새에 풍기며 이재명과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안 나오는 상황에 윤석열 건까지 터짐으로써 사실상 이 건은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을 다운 계약으로 의심되는 돈으로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사실상 대장동은 확실히 끝났고요. 그 전에 곽상도가 50억 퇴직금을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1차로 끝났다면 윤석열이 김만배랑 아주 특수관계라는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슈는 지금 국민의힘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저는 윤석열이 이제 뭐 검찰총장 끝나고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으나 대선 후보의 가능성이 사실상 50% 밑으로 내려간 사건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게이트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장동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는 대장동 개발의 이익과 관계없이 뭔가 받아야 되는 사람들 소위 그게 이제 50억 클럽 곽상도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고 지금의 대장동에 그 정보를 알고 또 들어가서 땅을 사놓은 사람들 그 부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 계열의 정치인이 거기에 땅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 일부가. 예. 그건 다른 문제로 실제로 이 대장동이 땅값이 오름으로써 이득을 본 자들은 거의 95% 이상은 저쪽 세력인 거니까 이걸 굳이 게이트라고 말하면 대장동은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재명 지사를 하는 걸 잘 보세요. 이 이슈가 커져서 내가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리스크는 커지는 건데 그 리스크는 본인이 왜 키우냐면 본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구장창 말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이다. 근데 그게 먹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우리 엄마랑 어제 통화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야 동네 아줌마들이 이재명이 멋있다고 그러더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집사부일체에서 소탈하게 청바지 입고 나오는 모습이 되게 좋았다. 이거 하나랑 정말 대장동 그거에서는 돈 받은 게 없나 봐. 깨끗한가 보던데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이런 이야기 아줌마들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은 민간 사업자들이 다 해먹을 뻔한 거를 이재명이 막아서 5천억 남긴 거 아니야? 딱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이해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리 흔들려도 집단 지성의 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개돼지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이게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주 시민들의 민도가 높아진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 거라고. 예전 같으면은 지상파 3, 4 같은 데서 막 빵빵 때려대면 그걸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그런가 보다. 지금은 이겨내잖아요. 근데 여기 가장 최고의 공로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따박따박 반박을 해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안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 언론뿐만 아니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재명의 비리가 정말 있었다면 이명박근혜가 그대로 뒀겠냐는 그 의구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도 안 나왔잖아. 요거는 이재명 자체의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 계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고 언론에서 빵빵 때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논란을 일으켜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부터 시작하면 또 언론에서는 다른 내용 싹 다 빼고 사과했다고. 인정.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 이야기가 됐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잖아요. 이슈 파이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50억이 가져다든 그것도 컸어요. 세 분 중에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나왔으면 새누리 안 나왔죠. 그렇죠. 해외여행 다니고 있겠지. 새날 무시하는구나 아주. 마차 새날 무시 발언. 50억 있으면 안 나왔다. 네 가치 그것밖에 안 되니? 정정하겠습니다. 500억. 아니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돈이 어느 순간에 많아지면 있잖아요. 두 가지 쪽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보수적 부자들은 그 1원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나쁜 부자 개념이 있고 진짜 부자들은 그 가진 돈을 갖고
사회에 어떻게든지 공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보수 쪽 진짜 그런 저 짓거리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의 가치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더 안 쓴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값의 문제만 빼면 자기 전 재산이 한 5억 정도만 있어도요. 부자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같이 이제 개털인 사람들이 봐도 50억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박영수 특검 뭐 퇴직금이 한 5억이라고 하면 적어 보이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참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 다 50억, 100억 먹을 때 1억, 2억 그리고 남들 다 뭐 10억, 20억 받을 때 그냥 포르쉐 렌탈 뭐 요 정도로 가니까 소박하신가 저 봐요. 사람이 청렴하다고 봐야 되나 상대적 뇌물이라고 청렴. 봐야 되나 참 이게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는 듣긴 했는데 안 걸렸겠죠. 예, 그러니까는 안 들게 한 게 더 많은 건가? 그러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영수는 특검을 임명할 때 민주당도 지금의 국민의힘도 아닌 중간지대의 추천 몫으로 특검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수사 제대로 해라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받아서 했던 거고 그때 박영수 특검이 이제 이 특검 관련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김만배 그러니까 그 한때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특검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김만배였던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 특검의 수사팀장은 누구로 할까요? 물었을 때 성렬이 형이 어떻습니까?라고 했다는 이거 하나로는 제가 보면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배신이 지명하셨다 이렇게 네. 봐야죠. 네. 그런 사람한테 지금 윤석열이 혼자만 깨끗해가지고 김만배와의 관계에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네. 자기 누나가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다운계약서 의심되는 사줬다는 거. 그러면 윤석열은 이 비리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의 재산이 주가 조작 이후에 계속 늘어나서 현찰 50억 갖는 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윤석열은 얼마 전까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이 아니라 김건희에게 가 있는 재산 중에 김만배 통해서 들어온 재산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드러나는 그 돈들 말고 현금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집에 금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입니까? 화천대유 관련된 어떤 그 경영진 중에 누군가가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신한국당 시절에 그 사채 시장에서 현금 조달하던 그런 방법들인데, 그러니까 환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지노나 도박 그 사업에서 거액을 넣고 달러로 거액을 넣고 이제 원화로 돈을 빼면 수수료가 15% 빠지거든요. 그 수수료를 그 명동 사채업자들이 부담해주고 현금으로 다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은 결국에는 사과 박스 같은데 다 담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출마 선언하고 그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게 믿는 구석이 어디였던 건가? 그러니까 뭐 이제 굳이 이제 음모론을 펴보자면 김만배가 인출했다는 현찰 470억이요. 그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게 부루마블 돈으로 해도 엄청난데 그게. 그 어디로 갔겠냐고요. 네.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은 사실상 이걸 어떻게 잘 막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심은 점점 짙어지는 거고요. 오히려 가증스러운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돈 모을 시간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인이 부자다라고 했던 게 생 거짓말일 가능성. 말하자면 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망해갈 쯤에 재산을 다 부인한테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버리면 부인이 그 재산을 고스란히 갖고 있고 사실은 같이 사는 형태.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전세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생각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신념이 변함이 없어요. 김건희의 재산 중에 사실상 그 형성 과정에 윤석열의 사실상의 재산이 최소 3분의 2는 들어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신 그 김만배 470억 현찰
인출한 거. 요거는 옛날에 왜 그 기업들이 이회창 후보한테 트럭채 그냥 트럭대기 해갖고 예, 차떼기당이라고. 차떼기 예. 해갖고 저기 그 휴게소에 가가지고 기사가 아예 운전해갖고 오는 예.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개봉 박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재밌다. 잉? 아주 10월 달이 되니까 이제 불꽃놀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470억 어떻게 세요? 기계로 세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470억은 세는 게 아니고 무게로 달겠죠. 무게로. 예, 손으로 세면 저울로. 돈독 올라가지고 그러다 피부병 생깁니다. 470억은 그 5만 원짜리가 20장이면 몇 근데 그램. 보통 이제 돈다발이 100매로 하기 때문에 5만 원짜리는 한 덩어리가 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저울로 재보면 이게 몇 그램인지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럼 저울로 달아보면 되지. 박스 무게 더해갖고. 이야, 역시 큰 사람은 달라. 해본 사람 역시 큰 사람은 야, 달라. 재벌만 해볼 수 있는 거야. 니들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을 거야. 정말 없어 보이는 질문이에요.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번 대사는 스펙타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건데. 윤석열 정말 간 엄청 그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즉각으로 나오는 답이 나는 김만배를 모르는 사이다. 나는 그런 동생 둔 적 모른다 없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그랬어. 개인적인 친분은. 아, 공적인 친분만. 그러면 김만배만 좋아했구만. 윤석열이를 짝사랑이네, 성렬이라고 부르면서. 아, 슬퍼. 어처구니없네 진짜. 윤석열 아주 재밌는 영화를 이렇게 찍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의 그 빅피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괴 200톤. 윤석열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그 윤석열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 것도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 1위 주자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떠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하려는 걸 막기 위한 빅피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금괴 200톤의 사이즈죠. 앞으로 인사 실패라고 말하지 마라. 아 즐겁네 진짜. 자 이야기 계속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